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인교회 핫스팟이고요. 4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용승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용승 선생님 간단하게 네, 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용인시 의사회 대외협력 정보이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용승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이 자리가 좀 무척 떨리긴 하는데요. 그 출연 여부 결정도 좀 고민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한전공의협회 박단 비대위원장 그 경찰 출석하는 그런 이제 예. 그 인터뷰 장면하고 마지막에 이제 현재 그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협회 그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이제 김유영 선생님 인터뷰가 좀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아하. 오늘 그 인터뷰를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용승 선생님은 이제 전문의신데 네. 의사로 치면 경력을 한 몇 년 차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졸업 연도는 2000년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정의과 전문의는 2010년도에 제가 땄고요. 아 10년도에 전문의를 네, 취득하셨고요. 2013년도부터는 지금 개원의로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그럼 전문의 기준으로 하면 13, 14년이 되신 거네요. 네, 11년 정도 지금 11년 11년 차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저도 그냥 첫 번째로 이거부터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뭐 의료계가 상당히 뭐 의료 대란 내지는 이제 붕괴 수준이라는 건 다 이제 국민들 아시니까 그건 뭐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도 참 놀란 게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으시던데 네네. 아마 우리 전문의 선생님 후배로 다들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을 포기했다 네. 내지는 뭐 다른 길을 가되 정말 뭐 취직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도 두렵다 이런 정말 평범한 우리의 시민들이고 동료이신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사받으러 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전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느냐 그 문제거든요. 예. 사실 뭐 산적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이제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 의료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줄줄이 지금 저희 그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이 줄줄이 경찰 소환 예.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제 그 의료계 어떤 대화에 손을 내미는 분들로서 어떤 타협의 여지를 지금 대화로 풀어가자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만 더 여쭙자면 그 간호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간호법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었던 법안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특히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권까지 쓰면서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아주 그렇죠. 강경한 네. 입장을 취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네. 라고 국회에다가 다시 돌려보냈던 그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 법안입니다.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그러니까 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병원을 떠나게 만든 그 주체들이 대한일합시고 갑자기 그 간호법을 갖고 오면 네. 의료 붕괴를 만들어 놓고 의료 붕괴가 예상돼서 거부했던 그 법안을 또 놓으면 이 붕괴에 붕괴가 더해져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해법 문제 그러니까 네. 해법으로서 그걸 가져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제일 사실 그 여야에서 한다고 하시는 여야 의정 협의체의 예.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최근에 간호법 통과 네,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8월 21일 날 제 기억으로는 8월 21일 날 한동훈 당대표하고 예. 박단 회장이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8월 25일 날 간호법이 통과가 됩니다. 네. 그 단 4일 기간 안에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박단 그 비대위원장 예. 페이스북에는 이제 그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본인도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본인의 꿈을 접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공의들이 나간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는 안 고치고 그렇죠. 그냥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간호사분들을 좀 이렇게 갖다가 채워넣는 느낌이라서 네. 이건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좀 반발 여론도 좀 있고 해서 네. 저는 뭐 정치권들이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한데 좀 이렇게 너무 말이 바뀌는 이런 신뢰를 좀 저하시키는 네, 행동들은 좀 비판받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저도 예. 사실 뭐 정치권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예.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본인들 각자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다른 자기 사람들의 입장에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예. 그런 태도가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정치권에 이제 키가 좀 넘어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고집
네. 아집을 꺾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련자를 문책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건 상당한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시간으로 오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이 의료 대란을 뭐 방어해 보자 네네.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신 게 의사를 네. 그럼 누가 대표할 수 있느냐 네네. 이것도 단체가 여러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여러 유튜브들도 봐왔지만 예. 의정 갈등하고 관련해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실제로 아마 이제 댓글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 댓글이 의사는 뭉치지도 못하냐라는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댓글들을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여러 그 직역에 있는 의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약간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도 회원으로 있는 네, 저도 의사협회죠. 네. 개원이들 중심에 네. 네. 의협이 있고 네. 예, 여기 이제 이면택 회장이라는 분 네, 임혜택 회장님이 지금 현재 의협 회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회장이고 네.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전의교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의교협은 이제 그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 알고 있고 협의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뭐 그 산하에 각 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중심축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의사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문제는 사실상은 이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박단 비대위장과 그다음에 의협회장인 임현택 그 회장하고 이제 갈등이 지금 빚어지는 상황도 지금 아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그 전공의 분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 단체 내에서는 예. 피고용인이자 그 수련인 신분입니다. 아, 그 좀 정리하면 네. 의사협회가 있고 네. 또 뭐 병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원장들은 네. 소위 말하면 사측이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전의교협은 이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핵심은 대한전공의협회라고 하는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젊은 의사들 네. 요게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박단 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예. 많이 복잡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려워서 좀 이게. 네네 그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예. 의료계에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고 접촉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한동훈 당대표께서 네.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저희 의료 그 의대 의료계 밑에 있는 이제 예. 여러 그 직역에 있는 이제 협회들에 이제 공문을 전달하시고 뭐 협의체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공문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마음 맞는 의사 그룹부터 먼저 가자 뭐 이런 취지던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네. 대한의학회는 지금 요 단체에도 언급도 안 되는 단체인데 네. 거기서 환영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가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전 의문이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핵심은 대한전공의협회라고 하는 그 박단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젊은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원에 고용돼 가지고 고용을 당해 가지고 밤낮 없이 박봉으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 네.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이거 구조를 못 견디겠다라는 사실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문제 같거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지금 뭐 의사협회장이 마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임현택 회장이 막 그러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의사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이 사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뭐 당 적도 없습니다, 사실. 예. 어떤 당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사분들이 대부분 지지를 한다고 하는 개혁진단 저는 그 당원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당파와 무관하게 말씀하신다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료 사실은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의사인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 인터뷰를 제가 이제 응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그 전공의 분들은 피고용이자 수련인 신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은 어떠한 그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파업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성질이 파업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자발적 사직이죠. 네, 자발적 예, 사직입니다. 예. 본인들이 본인의 미래를 이 의료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의대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부의 초기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주 잘못돼 예,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압박하면 돌아올 거야. 뭐 수사하면 돌아올 거야. 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수사를 당하면서도 안 돌아오고 네. 지금도 안 돌아온다라는 것은 뭔가 초기에 좀 정부가 진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애초에 듭니다. 진단도 잘못됐고요. 처방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정성주님께서 슈퍼챗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우리 정성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마이TV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고요. 뭐 슈퍼챗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올려주시면 또 댓글도 같이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용승 선생님 응원하시는 댓글도 많습니다. 예, 아유 또 의사 선생님도 요즘 고생하시니까 많은 또 국민분들께서 또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좀 앞서서 보기에 좀 증언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의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그동안도 있었고 뭐 정부의 초기 정책 목표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증언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전 요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증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어떤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증언에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증언은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나와야 될 문제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의료계에서 해결돼야 될 뭐 선결 과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우선 자료를 먼저 보시도록 자료를 하나 좀 띄워주시죠. 이 자료는 그 작년 2023년 OECD의 Health at a Glance라고 하는 이제 그 OECD에서 평가를 내리는 각 국가마다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자료고요. 전 세계를 평가한 거네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OECD 그 속해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하고 오른쪽으로 그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보고서고요. 왼쪽 보고서는 이제 제가 그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의 중앙이 OECD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 평균 의료가 정확히 속해 있는 게 가운데 십자에 들어가 있는 원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료 비용인데 뭐 다른 건 다 제치시고 신호등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녹색불에 켜져 있는 쪽이 좋은 곳입니다. 그냥 좋다고 보시면 잘한다라는 거죠? 녹색이 좋다. 빨간색이 나쁘다. 미국이 지금 빨간색이고요.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그래프에서 전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코리아가 지금 화살 표시가 녹색? 네, 녹색이죠. 녹색 중에서도 아주 높은 상위에 속한 녹색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은 일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의료계 시스템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웃나라인 일본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우선은 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그래프는 사실 기대 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투입해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최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연 우리나라가 이 의대 증원이 시작이 되면서 의료 붕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그래프고요.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표에서조차도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좋다는 거네요. 제일 좋다는 거죠.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가성비와 의료의 질이 가장 훌륭한 국가.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또 빨간색이에요. 네, 또 빨간색입니다. 저기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의료 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의료비는 비싸지만 기대 여명도 낮고 그 어쨌든 회피 가능한 그 사망률도 높은 국가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우리나라는 편안한. 아마도 미국에 지금 계신 교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는 내려주시고요. 일단은 그럼 증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표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관련돼서 어떤 또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료가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던 회피 가능 사망률, 이 회피 가능 사망률이 방금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34%가 감소하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성적표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치료 가능 사망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개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이제 룩셈부르크 경우에는 GDP가 1위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인당 GDP가 14만 불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300만 불입니다. 수준이 거의 한 4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올림픽으로 따지자면 진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너무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동메달을 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호평을 듣고 있었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건 이용해 보면 아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우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필수 의료, 그러니까 바이탈과의 의사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국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전선에서 노력은 하는데 병원은 적자가 나니까 내부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만 욕을 먹는 내부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비단 의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방이 점점 고사되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의료도 조금씩은 더 불신을 받으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다 서울로 이게 몰리는 이런 블랙홀 현상. 이제 요 두 가지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갖고 온 거고,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낙수효과처럼 꼭 의사들이 그 힘든 일로 더 간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인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논리 때문에 지금 방금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의사 수가 정말로 문제였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의지를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예. 원래 의사 수가 예를 들어서 의료의지를 판단한다고 하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높은 성적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자료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에서 판결문을 이게 보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문서가. 우선 이걸 알려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에서 판결난 이제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최근에 대법에서 6월에 기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어쨌든 현재 정부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 그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보고서들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보고서들 중에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그 최애 픽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22년도 KDI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KDI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조차도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빨간 줄에 보시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입학 정원을 2024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매해 5에서 7% 수준에서 증원하는 방식이 필요 의사 인력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자, 5에서 7%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3,058명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약간 15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수준입니다. 네, 요게 이제 KDI에서 2022년도에 냈던 보고서고요. 그렇지만 그 아래 한번 보시면 다만 이 수치는 2050년 이후의 의료 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50년 이후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KDI에서 좀 나온 이야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포함시키고 싶은 건, 제가 또 이제 뭐 AI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IT 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발전되는 기술 양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적정 의사 수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의사들 1인당 의사 1인당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사 그 수를 늘리는 게 과연 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접근 방법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용수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게 과연 꼭 숫자만의 문제이냐라는 것보다는 뭔가 본질적인 구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숫자의 문제는 충분히 열어놓고 이거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0명 정해놓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0명도 논의할 수 있다. 동결할 수 있다. 대신 의사들이 근거를 좀 갖고 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입증 책임 원리에는 맞지 않는 정부의 엉뚱한 해명이지만 이런 자료들도 상당히 좀 정부가 알면 이 정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대답이 이 자료로서.
대신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네. 이제 일본하고 아까 비교를 드렸는데 네.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허대석 교수님 서울의과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울대 의과대학교 허대석 교수님 페이스북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그 일본은 지금 이제 2015년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기구가 있고요. 네.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20년이죠. 국가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35년까지 필요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양의 확대에서 질의 개선으로라고 나옵니다. 어떤 양의 확대에서 양의 질의 확대. 개선으로 가겠다. 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보건의료 인력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에 대해 항상 양질의 보건의료의 제공에 매진하도록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한 구조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의사 배치 근무 체계 등 기본 방향의 재검토와 함께 기술 진보 등을 활용하여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이죠. 의사 업무가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 그리고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네. 더 높이는 그러니까 AI라든지 로봇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예.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그 네 번째가 예. 일본의 치료, 큐어에서 돌봄, 케어 중심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돌봄 로봇과 관련한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산업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 갈등의 그 시간들, 네. 이걸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관련돼서 좀 자료를 하나 좀 보여주시죠. 예, 요거는 어떤 자료죠? 네, 요거는 이제 정부가 이번 5월에 의대 증원을 확정을 하면서 냈던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제 2024년 5월에 이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을 한 이후에 단독 보도를 5월 13일에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네. 동아일보를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반대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전문위원 다수는 1,00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사 일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배정이라고 합니다. 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 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배정을 논의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기사는 5월 13일 동아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송에서도 다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법적으로 정원을 늘릴 때는 약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 세우고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학생들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원을 늘리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의료 현장에 가서 의과대학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깡통 실사가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학생을 받아버리면 물론 뭐 의과대학 다 나오셨으니까 이게 과연 내년에 현장에서 일단 교육이 가능하냐의 문제도 남고요. 또 법률적으로도 이런 식의 무리한 증언을 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남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선생님 현실적으로 네. 교육을 받아보셨으니까 좀 네.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사실 오늘은 이제 제 얘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인용을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1일 날 이덕환 교수님이 윤석열 세대라고 아예 그냥 네이밍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윤석열 세대 의대 2025학번에 암울한 미래라고 하는 그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거는 의대 지금 이제 그 증원과 관련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이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아래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 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뭐 거의 이거는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네, 아니겠네요. 첨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3천 음. 명의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증원으로 한 게 거의 50% 가까이가 됩니다. 1,500명. 뭐 이것도 진짜 이 말씀드리면 좀 우습지만 2,000명인데 1,500명 줄어졌다예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 정원의 절반을 더 늘려버린. 어떤 나라 아까 보여드렸던 OECD 38개국 그 어떤 나라도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증원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 어떤 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곳에 메일 한번 보내보십시오. 예.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2,000명으로 딱 튀어나온 게 전 너무 유감인 게 결국에는 이게 숫자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고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봐요. 네. 결과적으로 필요하면 더 늘리는 거고 필요 없으면 더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으면 그냥 동결하는 거고 네. 이 숫자라는 문제가 본질이 아닌데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좀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바이탈과에서 수술하시면서 그 애쓰시고 고생하시면서 적자가 나가지고 또 병원에서 욕을 들어먹는 그 의사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네. 이 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상 구조 개선은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예. 정부가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다 돈의 그 문제고. 그 예.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그렇죠. 자 이번에 그 2024년 2월에 예. 이제 그 의대 증원과 그 의료개혁 4대 아닌가요? 뭐 어쨌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죠. 사실상은 의대 증원보다도 저희 의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의대 증원 의대 그 필수 의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네, 패키지고 사실상 그 5월 달에 이제 그 증원을 발표하고 나서 전공의들이 두 달간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나가는 그 상황에 자그마치 5천억에 해당하는 그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5천억의 재정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그 지금 2조를 더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최근에도 한 1,000 몇백억 쓴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다못해 예. 5월 달에는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제가 이건 기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기사에는 5월 달에 그렇게 5천억을 투입하고 나서 그 공보위 투입됐던 공보위 분들이 일부는 그 뭐 당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인 기관에 받지 못했다는 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돈을 좀 엉뚱한 데 더 쓰면서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귀한 재원만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낭비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결국 그 재원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미래 세대의 당연합니다. 돈이고. 제가 낸 돈입니다. 예, 이거를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이 마구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때우는 용도로 쓰는 것은 이게 정말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뭐 가동이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네. 이거 지금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또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료의 변화의 방향이 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 국민분들 중에서도 여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결되는 걸 바랄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지금 정치권이든 정부든 변죽만 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죽만. 네. 예. 제가 그 2월 20일 날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성명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성명문에 7대 그 전공의 7대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공의의 7대 요구입니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정면 백지화하라. 백지화라고는 얘기했지만 백지화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자, 이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죠.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불가야 학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법적 부담의 완화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형사적인 또 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사실은 때 이 부분이 응급실이나 이런 이제 예. 그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이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자, 일곱 번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 대부분이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아니고 하고 두 번째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7대 요구안은 두 가지씩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이나 의대생분들이 돌아올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7가지 요구 안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거라 저는 아니 근데 생각하고 이건 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우리 전문의 선생님은 전공의 하신지는 꽤 오래되셨고 네. 전문의신데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더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좀 혹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예. 제가 원래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의사 파업이 가장 심했던 때가 그 의학분업 때였거든요. 예. 제가 그 본과 4학년 저희 학교 과대표였습니다. 대표로 제가 당시에? 활동을 했었고 그러셨구나. 그때 이런 말씀드리니까 조금 울컥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그때 의료계에서 겪었던 이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한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그 사감이었는데 그때 의료계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상황에 이 감정을 지금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분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내부에 여러 그래서 저는 가지. 이제 20년 동안 예.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그 의대 주변이나 주변 분들 아마 좀 갑툭튀 내지는 아마 너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 예.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래도 그 정치권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 중에서도 이 의대 그 증원하고 관련한 의료 대화란 사태에 가장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예,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자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분이 아까 그 대한전공의협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일선에서 네.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 내지는 그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젊은 분들 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의사분들 중에서 저분의 글인데 이거 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박단 지금 이제 대전협 그 비대위원장 박단 회장이죠. 박단 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4월 4일날 가졌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까? 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어허. 비공개 면담을 했었고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면담이 끝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 이 글을 올린 거군요. 네. 읽어드리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아주 짧고 네, 짧고 굵은 메시지. 굵은 메시지를 좀 네. 냈는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뭐 대표라고 하나요? 회장? 네. 예, 지금 비대위원장. 네. 이분이 느끼는 지금의 심정이나 우리 사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정확하게? 저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예. 의사협회와 지금 이제 대한전공의협회와의 갈등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 사태들을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보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박단 회장이 올해 7월 27일 날 본인이 의사협회 대의원의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와 대의원의 개혁 태스크포스라는 데 참석을 하고 나서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박단 회장이 글입니다. 네, 박단 회장 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구시대적 질서를 탈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뭐 의정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 뭐 만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예. 과연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저는 그저 이분들의 목소리에 뭐 제가 박단 회장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관계가 아니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글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약간 간접적으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은 나오기 싫었습니다. 나오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희 후배 의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라도 갖게 하는 게 제 그 남아 있는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이 자리를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물론 당연히 뭐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책임 100%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건 뭐 이제 앞으로도 책임을 물어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좀 화가 나시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 게다가 이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의사직영 내부에서도 이 또 기득권이 있고 또 반기득권 내지는
정말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그걸 주변에서 구경하는 뒷짐진 사람들이 있는 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조명받고 더 반영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오히려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좀 안주했던 사람들이 요때를 틈타가지고 또 이걸 나와서 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적이시고,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도 이 그 사태를 저희 전공의생들과 의대생분들은 아마 예. 냉소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네. 상황을요. 그래서 저도 뭐 정부가 이런 의료계 내부의 현실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기를 바라고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전공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들어보면 네. 저는 뭐 문제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 대란 네.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시죠. 이제 마무리 발언을 뭘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지난 2월 20일에 그 대전협이죠. 대전협 예. 성명서의 그 마지막 말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정말 울림이 넘치는 글이었고 저는 사실 한 2주 전인가요? 그 한 방송에서 이대 목동병원에 그 홀로 지금 그 응급센터를 지키고 계시는 한 전문의 선생님의 그 방송 네. 거기서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의 절규처럼 말씀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가 우리의 일터고 직장이다. 네. 이걸 좀 지켜달라라는 그 울림이 굉장히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으로 전 국민이 불안하고 전 국민이 힘드신데 정말 지금 응급실에서 누군가는 홀로 남아서 정말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지금 버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저 마음을 좀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보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니 늘리면 어떻고 줄이면 어떻고 동결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좀 냉정하게 지금의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인 문제의 모순을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쓸 돈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제 그 마음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정부를 어떻게 비토하고자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더 다가보자라는 부분으로 나온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두 분은 모두 박단 전공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 네, 만나신 분들이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좀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부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정부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7대 요구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7대 요구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 댓글도 보면요. 우리 나라사랑님 내 돈 제가 낸 돈입니다. 아까워서 소화가 안 됩니다. 아까 이런 말씀도 주시고 아까 재정을 마음대로 쓰니까 일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나나님도 돈이 아깝다. 뚜껑 열린다. 예, 굉장히 화가 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정성주님께서는 오늘 슈퍼챗도 주셨고 또 댓글도 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 경험에서 나온 고심과 행동이라 역시 다르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나나님은 의사 선생님들 바쁘시더라도 좀 방송을 많이 좀 나와서 알려달라고 네. 예,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 기쁨두배님 힘내세요라는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리님 응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바쁜 일정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용승 전문의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인교회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요.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을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따뜻한 명절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특별히 좀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지 않도록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